자,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리스의 문화 살펴보다가 이제 중간에 끝이 났는데,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이 보았느냐?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 중심인 거였죠. 그쵸? 아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인간 중심 문화에다가 민주주의 발전 때문에 토론이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철학이 발전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철학은 사실 말하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 자연 철학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민회에서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싸움 역시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치?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사람이 가진 논리적인 허점 이런 걸 많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논리적인 허점을 잘 찾아가지고 반박하는 게 이 시기 때 대세였죠. 자, 그런 방법을 막 가르쳐 주고 있었던 철학자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을까? 뭐라 불렀어? 바로 소피스트라고 불렀죠. 그쵸? 여러분, 소피스트들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뭐 특별한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제시했느냐? 바로, 야, 그때그때 말 바꿔가지고 말 이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먹었겠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식은, 진리는 어떻다? 상대적이다.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식은 어떻다고 계속 바뀐다고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논리만 맞고 말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쵸? 소피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철학을 가르치니 이게 무슨 철학이야? 이건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절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아저씨 있었죠? 내가 노래까지 틀어줬지. 그게 누구였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여러분.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무엇이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볼 건데, 이미 소피스트를 비판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진리가 맨날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다고 이야기할 거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그대로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대충 예상을 하고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휴대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음질이 좀 별로네요 오늘. 네, 여러분 소리 조금만 키워가지고 들어주세요. 미안합니다. 물론 내 목소리 크게 들어서 좋을 일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소리 좀 키워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테스형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피스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위해서 막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는 이 모습에 굉장히 혐오스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세상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진리,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쵸? 이건 진리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소피스트들은, 야, 1 더하기 1은 0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소리를 해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면 니는 공부를 해야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쵸?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진리도 다 정해져 있으니 제발 니네 공부 좀 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우리 소피스트랑 비교해서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사실 소크라테스는요, 이 외모, 여러분 운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이 외모 운동이 중요했던 그리스 아테네 사회에서 이 못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막 그리스 사람들도 왕따 당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사람들과 확 어울리기보다는 이제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인생에 대한 명언 같은 것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객관적인 이 결혼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결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객관적인 진리를 알려줬는데요. 젊은이여 결혼을 해라. 좋은 철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철을 얻으면 철학자가 될 거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명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소크라테스 직업이 뭐예요? 얘 철학자지, 그치? 얘 철학자니까 얘는 지금 좋은 철을 얻은 거야, 악철을 얻은 거야? 얘 악철 얻은 거지, 그치? 사실 소크라테스 자기 부인 디스하려고 이런 말 남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누구나에게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고민, 그걸 통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 충고 이런 거를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테네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네는 맨날 운동이나 하고 얼굴만 좋아하고 니네는 역시 진리가 뭔지 잘 모른다 이런 소리를 엄청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소피스트 같은 애들한테 홀려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생긴 게 자꾸 나한테 참견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크라테스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또 답답하겠죠, 그쵸? 아테네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자꾸 나한테 아는 척해 하고 뭐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야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진리를 탐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리가 뭔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치? 니네는 니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말 바꿔가면서 개 같은 소리 하고 다니니까 니네는 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너는 뭐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민회에 모여가지고 야 아테네 사람들 자꾸 시비 걸고 다녀가지고 동네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자, 민회에 붙여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게 됐습니다. 이게 허무한 일이죠, 그쵸?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었는데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 민주정치마저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멍청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을 죽인 이 민주정치 문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인생의 자기 나름대로 인생 진리를 탐구한 결과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얘가 생각하는 왕 똑똑한 사람이 정치한다는 게 이 누구겠어요 이게. 여러분 안 봐도 뻔하죠. 이거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같이 철학자가 정치하는 나라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지 멍청한 새끼들이 나라 이끌하면 안 돼.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기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지. 그치? 한편 이제 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스승님 대단해 하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사람한테 미움받고 이런 문제도 생겼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짓지 말고 이 공부란 무궁무진하다. 세상 모든 거를 다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기 때 와서는요. 인간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연구 대상이 확장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연 과학이라는 게 크게 발전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과학, 요 시기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철학에 대해서 학술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 바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 말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처음에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연 철학이 발달했다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변함 없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는 이제 연구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한번 생각해 볼까? 뭐야? 여러분, 길게 안 끌어도 되죠. 바로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이 역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리스 역시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일기를 쓴다던가 남한테 이야기를 한다던가 할 때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얘기하고 싶죠. 그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자랑거리 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랑 싸워서 이긴 겁니다. 뭐예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그치? 자, 이 페르시아 전쟁을 역사책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야.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중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 대한 역사를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 헤로도토스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그리스 사회가 크게 인간에 대해서 막 좀 더 심오하게 탐구하던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민주정치가 한참 발전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죠?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 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역사책을 쓸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역사학자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리스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던 큰 사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면서 역사를 쓰면서 그렇게 쓰면 안 돼. 신화를 쓰고 싶으면 소설을 써야지. 역사는 말 그대로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쓴 친구들 많았죠, 그쵸? 자,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서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련된 역사를 썼구나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문화. 자, 여러분,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역사. 자, 요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 같은 경우에 히포크라테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 이 선서를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겠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 의사들이 의사 되기 전에 나는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선서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게 아니지, 그죠? C죠, C. ABC,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요걸로 유명한 분이지, 그치?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역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막바지에 아테네가 돈을 크게 끌어모으게 되었고, 여기에 스파르타가 크게 불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이 아테네가 이렇게 돈을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동맹을 하나 만들었잖아. 뭐였어? 델로스 동맹이란 거 만들었었지. 그치?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아테네가 막 주변 폴리스들한테 돈 뜯고 다녔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가 크게 불만을 가져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너무너무나 오래 끈 거예요. 30년을 넘게 끌었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 폴리스 전체 세력이 크게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폴리스가 약해지는 걸 누가 좋아했다? 누가 좋아했냐면 바로 요 당시에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변의 폴리스가 다 약해졌으니까 이번에 누가 세질 타이밍이야? 바로 내가 세질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등장했던 시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약해진 다른 폴리스를 죄다 잡아먹으면서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기 때 그리스 밖에 넓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를 점령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정복을 하러 나간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막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은 이집트나 아니면은 다른 인도 지역에 비해서 뭐 농사가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도 아니었던 이 그리스가 어떻게 세계 정복을 하러 나갈 수 있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전에 배웠던 도시국가, 바로 폴리스였죠. 폴리스, 그치? 폴리스는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이 시기들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 막 쳐들어오는 야만인들이 있다 그랬지, 그치? 이 야만인들을 방어하려면 그리스인들이 열심히 막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을 막기 위해서 군인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때 당시에 그리스 군인은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각자 돈으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무기를 살 수 있는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인들 정도 급은 돼야 요 당시에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군인의 숫자가 어떻겠어요? 정말 적었겠지, 그치? 여러분, 쪽수가 모자라는 거는 공격력이 크게 약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인들만 군대에 갈 수 있으니 그리스의 군사력이 크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것도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그죠? 자, 알렉산드로스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자, 군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뭐 보물 같은 거 얻고 돈 뜯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죄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뿌려버린 거야. 다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받게 되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알렉산드로스가 돈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하들의 충성도가 크게 올라가겠지, 그치?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도 돈을 받았으니까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력 높아지지, 그치? 거기다가 군인들이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기면 돈 받는구나 사기가 크게 높여지는 거죠, 그쵸? 당시에 부하들이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넌 대체 뭘 할 수 있길래, 넌 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줘? 했더니 알렉산드로스가 자기는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쵸?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쵸? 우리라고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치? 아이고, 이게 지금 거꾸로 나오네. 그쵸? 자, 여러분. 한편 군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크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싫어한 게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동료들 이 뒤통수 치고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 배신자는 어떻게 처단을 했느냐? 여러분, 이 나무 두 개 있잖아요. 특히 나무들 중에서 이 나뭇가지가 잘 휘는 나무들 있지, 그치? 나뭇가지가 잘 휘는 나무들을 이렇게 엉성하게 좀 묶어요. 묶은 다음에 여기에 배신자를 이렇게 이 연결하는 데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은 다음에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연결부분을 팍, 아이고, 팍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다시 튕겨져 돌아가겠죠, 그쵸? 돌아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동강이 이렇게 나는 거야.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야, 배신자는 우리 팀을 두 쪽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너도 두 쪽 놔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배신하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줄 땐 잘해주고 쪼을 땐 쪼고 이런 식으로 군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넓은 영토를 손에 넣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를 쳐들어왔었던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건 뭐 당연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잠깐 볼게요. 여기 무슨 강이에요? 요거 인더스 강이지, 그치? 여러분 인더스 강인데다가 여러분 인더스 강이 있는 문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어? 인도 문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집트 문명에 페르시아에 인도 문명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한 이 제국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집트 사람, 페르시아 사람, 인도 사람들까지. 자,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 시황제가 서로 다른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막 법과 사상을 채택해가지고 다른 사상을 막 되게 엄격하게 억압하는 거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 그 진시황이 그렇게 한 이유가 서로 다른 생각이나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 통합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였는데 알렉산드로스도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부족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었지만 이 사람들을 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알렉산드로스가 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겠지, 그치? 다니면서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는 사람들 좀 많이 살고 여기를 우리가 잘 달래놓으면 좋은 이 통합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꼭 그리스 사람을 보내서 이 지역의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설치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많이 보냈단 말이죠. 그쵸?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 문화로 제국을 통합시킬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해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열심히 전파하고 다녔다. 문화를 전파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편해할 거야. 왜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니네가 여기 들어와? 왜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우리한테 막 와서 설쳐? 이렇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을 보낸 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랑 현지 사람들을 잘 이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단순히 거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가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진 않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게 하나죠. 그쵸? 자, 그게 바로 결혼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현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면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다 통합된 문화를 가진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잦은 전쟁 때문에 사실 사람이 쉽게 죽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단순히 그냥 나랑 모르는 사람이 죽는 건 상관없겠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그 자기 친구였던 헤파이스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이 헤파이스티온이 죽고 나서 너무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헤파이스티온을 치료 못했던 의사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잘 치료해주세요라고 빌던 의학의 신전도 다 때려 부순 다음에 매일매일 술만 처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맨날 술만 퍼먹고 살았대요. 요 당시 알렉산드로스가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같이 마시던 부하들이 이 알렉산드로스를 못 따라가고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완전히 이제 마탱이 가가지고 매일매일 해롱해롱한 상태였던 알렉산드로스. 결국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 전염병으로 옮기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33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자, 33살에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뭐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스 사람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 뭐 제대로 실행이 됐겠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실제로 왕에 있었던 시기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죽자마자 다른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전혀 받고 싶지 않았던 이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다 쪼개져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역은 비어 있다가 그냥 각자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다시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곳곳에 그리스 문화가 퍼진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이 나라 망했다고 다시 우리 집으로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이제 거기 근처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계속 그리스 문화를 전파를 하고 그러고 또 그리스 사람들도 선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이곳저곳 전파되면서 현지 문화와 많이 뭐 비슷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쵸?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자, 그리스 문화와 이 현지 문화가 이제 합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융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생겨난 문화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왜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냐면요.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을 헬렌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헬렌 사람. 그래서 이 헬렌 사람들이 확산시킨 문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 나라 자체는 이미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그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를 우리가 헬레니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헬레니즘 세계가 공유했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빈칸 채우고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폴리스들이 약해지면서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도 하죠. 알렉산더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죠? 영어식 표현.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식 표현. 자, 여러 가지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특히 동방 원정
그리스보다 동방 원정이라고 이집트, 페르시아, 인더스 지역까지 다 먹었고요. 자, 여러분 융합 통치를 위해서 자, 알렉산드로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 자, 뭘 만들었다고? 기억해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했고요. 자, 정복 지역민도 막 동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헬레니즘 세계는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와 동쪽 지역의 문화, 이 동방의 문화를 합쳐서 우리가 합쳐져서 융합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쉽게 말한다고 했는데 어렵게 말해버렸죠.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가 짬뽕된 거, 그 다음에 그리스와 인도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섞이면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러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문화라는 게 뭐 예술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문 연구하는 공부 같은 것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를 알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왜? 생각을 뭔가로 표현하는 게 문화가 되니까요. 그죠? 당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요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번 시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에, 이집트에, 메소포타미아, 인도까지 다 같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 전 세계가 다 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나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다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 하나의 나라에 있는 거야. 만날 일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래, 이전까지는 완전 남의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별로 친하게 지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에 대해서 점점 뭔가 불편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같은 나라 사람이 됐으니까요. 물론 금방 갈라지긴 했지만. 자,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고 슬슬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아, 페르시아 사람이 딱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랑 엄청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구나. 아, 차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즉, 차별 의식이 줄어들고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은 시민이구나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영토는 엄청 넓어지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쵸?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알아서 사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그치? 뭐,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 알아서 살겠죠. 그쵸? 왜냐면 이거 너무, 막 억압하면은, 막, 분출해서 끌어오르는 걸 알았던 알렉산드로스가 서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예전 그리스와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리스 사람이다라는 거를 막 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올림피아 제정 같은 거 막 열어가지고 체육대회 열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사실 같은 나라 사람이긴 한데, 그냥 뭐, 뭐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막 올림피아 대전으로 서로 막 친목도모 같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개인주의가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 당시에 헬레니즘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등장했는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우리는 학습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우리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스 원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합쳐졌다. 자, 여러분, 근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 다음 밑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